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한 수를 더하는 시간 연합뉴스 경제TV 윤센의 돈 되는 썰전의 윤지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있는데요. 좀 빨리 모셨으면 했는데 너무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좋은 가치주들, 중소형주들이 한번 움직일 타임이라 봐서 좀 모시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좀 늦었지만 오늘 여하튼 우리 시장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은 중소형주를 오늘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S증권의 정홍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와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셨지만 네. 여기서 보니까 또 새롭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두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이제 주로 어딘가 언급할 때 되면 항상 저도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굉장히 중소형주에 관심들이 많으신 건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제 지론 중에 하나인데 중소형주가 코스닥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딱 생각하시죠?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기업이 과연 중소형주일까요? 그렇게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주라는 기준은 그냥 말 그대로 미드 스몰 캡이잖아요. 캡. 그래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중소형인 기업들을 주로 이제 중소형주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소에 많이 있습니다. 중소형주.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코스닥이라고 중소형주라고 하는 것보다는 코스닥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시가총액 작은 기업들이 비중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주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딱 기준이 약간 애매모호한데 어디서 기준은 시가총액 한 100위까지는 대형주, 뭐 한 100위부터 300위까지는 중형주, 300위 이하는 소형주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어떤 시가총액 기준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라고 하면 어느 캡 말 그대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중소형주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이 꼭 중소형주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들었냐면 우리 정홍식 연구위원님이 진짜 오랫동안 저희 가치에 기반한 중소형주를 해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중소형주 애널리스트였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중소형주 하면 굉장히 어떤 테마나 이런 걸 보지만 사실 코스닥을 딱 가치를 계산해 봤어요. 제가 오늘 만나 뵈러 와서 어제 PBR이 2.14배고요. 네. 배당 수익률이 0.7%더라고요. 네, 좀 더 주주환원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코스닥은 사실 가치 그리고 멀티플 PER로 보면 한 23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왜 이렇게 덜 오르지? 그거는 비싸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코스닥이 올라올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은 우리는 전체로 봤을 때 소위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종목 중에서 가능성을 찾는 그런 흐름을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다 약간 PER, PBR 개념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평가라고 말하기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어쨌든 PER, PBR 기준으로는 낮은 상황이고 당연히 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고 그렇게 된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코스닥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멀티플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좀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를 구성하는 그 지수의 상위를 구성하는 기업들이 멀티플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해를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우리가 이제 중소형주를 다루려고 하는데 중소형주 올해 1분기까지 정말 왕따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송용어로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한 최근 2년 그리고 뭐 올해 1분기 정도 제가 좀 세미나 가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커버하는 기업들이 실적은 뭐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안 되는 거 저도 압니다. 하면서 제 셀프 디스한 거예요. 잘 안 됐으니까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 이유가 펀더멘털이 주가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2년 정도 주로 테마나 아니면 이슈에 좀 반영되거나 좀 부럽던 부분이 있는데 그조차도 과거만큼도 반영 안 됐어요. 이유가 아무래도 둔화됐다라기보다는 약간 소외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자금 흐름이죠. 우선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연기금 같은 데서도 대형주 위주로 자금 집행을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 대형주 위주로 자금 집행을 많이 했었고 특히나 뭐 개인 같은 경우가 주식시장에 그 중소형주를 많이 보는데 아시다시피 과거 2년 동안엔 뭐 코인 같은 거 많이 하셨었고 그 다음에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보다 ETF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ETF의 구성 종목은 시가총액 하위 종목들은 좀 힘들어요. 상위 종목들 위주로 거래 대금 때문에 그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수급 주체가 매수하는 사람도 매도하는 사람도 그 별로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히 약간 소외되어 있다가 이제 좀 아무래도 지수가 좀 오르면서 조금 반응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네. 궁금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정도인가 네. 소위 가치 스타일들을 네. 연기금에서 많이 회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회수하면서 종목들이 막 무너졌었잖아요. 네. 제가 요새 여의도 떠난 지가 좀 됐어요. 네. 정 의원님. 그래서 제가 궁금한데 네. 최근에 그런 집행규칙들이 좀 집행이 되나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아직까지 뭐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회수한 만큼은 안 그쵸.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뭐 제가 사실 그쪽 담당자는 아니라서 네. 정확히 모르지만 회수한 만큼은 아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새로 이제 자금을 주는 것도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줬던 것 같고요. 네. 그거를 항상 좀 해주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로 하던 주요 네. 운용사들이 네. 굉장히 자금이 많이 줄어 있다는 걸 제가 최근에 확인을 네, 해서 위축이 됐었죠, 작년에. 그 작년이죠. 네, 작년. 지금은 그쵸. 좀 돌아왔는지 궁금해요. 지금 한두 달 만에는 아마 괜찮았을 거예요, 다들.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많이들 들고 있던 종목들이 네. 또 포트폴리오 그 유니버스 뻔하잖아요. 네. 그 유니버스 내 종목들이 다시 네.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 움직이고 네, 있다. 네, 2분기 정도 들어서는 많이 아마 그 같이 성장하셨던 분들이 수익률이 아마 괜찮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치 네. 성장들이 최근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자금이 좀 들어왔는지 궁금했고. 자금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다른 쪽 영향이지 않을까, 기대감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금도 전혀 안 들어온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다, 약간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중소형주 하시는 분들은 네. 물론 굉장히 우리 정홍식 위원님은 펀더멘탈 베이스로 보시지만 네. 그래도 증시 상황에 대해서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누구보다 중소형주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그때마다 프레임을 갖고서 네. 들여다보는 걸로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왔는데 네. 요즘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쉽진 않죠. 그쵸.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하게 좋아서 지수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첫 번째 기대감, 네,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외국인 수급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유동성이라는 가장 큰 돈의 흐름으로 지수가 많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최근에 올라간 건. 물론 기대감이라는 게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뭐 좋게 흘러갈 수도 있죠. 경기가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런 것보다는 당장 단기간에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담은 약간 된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우리가 중소형주를 보면 네. 다른 업종이 보일 경우도 많거든요. 네. 대형, 그쵸. 대경, 그렇죠. 네. 왜냐하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가들이 잘 못 시키고 네. 원가 올라와도 네. 특히 매크로 뭐 변화, 네. 고금리, 고물가 이런 네. 거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회사도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밑단에서 탐방을 많이 다니시니까 네. 밑단에서는 어떤 거예요 최근에 이 펀더멘탈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안 좋은 상태인데 주가가 올라와 있는 종목도 꽤 보이잖아요. 네,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는 주가는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오른 건 맞고요. 네. 기업들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가격 전가가 쉽지는 않아요.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뭐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은데 그쵸. 최근엔 좀 단기간에 좀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네.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일정하면 높으나 네. 나쁘나 적응을 해서 해지를 네. 걸 수가 있는데 네. 왔다 갔다 하면 양방으로들 막 헤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재료 매입부터 어떻게 의사결정을 세워야 되는지 좀 힘들어지고 네. 고객사의 가격 전가가 물론 되는 기업도 있지만 안 되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경영에 좀 어렵다.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외 변수에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도 있고 안 괜찮은 기업도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해치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쵸. 한 네. 15년쯤 전에 파생 상품 키코 말씀하시는 거죠. 일이 터진 네. 다음부터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해치를 하진 않아서 이렇게 환율 그대로 실적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을 때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고 하락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 수입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좋고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에 주가 흐름은 정책 기조에 맞춰서 반영하는 기업들이 좋아졌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실적이 아니라? 네.
어떤 기조들에 반응한 거죠? 오히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그 서두에 이제 말씀해 주셨겠지만 그 배당 성향이 훨씬 코스닥 기업들이 낮아요. 아무래도 중소형주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주주 환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취약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향도 낮았고 뭐 자사주 매입 뭐 그런 거 소각 그런 부분도 좀 약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중소형주가 올해 연초 이후에 움직인 기업들은 주주 환원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면서 배당이 우상향 되던가 아니면 배당 성향이 꽤 높은 기업들 아니면 이제 자사주 매입을 어떻게 하겠다. 매입과 소각에 대해서 발표하는 약간 주주환원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기업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은 뭐 사실 실적의 변화가 크지 않더라도 리레이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과거 2년 정도 이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안 움직였던 거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해소가 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 움직였던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갑자기 너무 움직여 버렸기 때문에 네. 그거를 오늘 우리가 와서 막 네. 종목을 얘기하는 순간 네. 또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습니다. 저희가 대형주 저도 항상 중소형주 얘기 언급 안 하는 이유는 네. 뭐 중소형주 이런 데서 얘기하면서 괜히 네. 또 오해 사니까 싫은 그쵸. 건데 네. 그렇게 보지 말고 좀 지금보다 네. 좀 미래는 어떤 관점에서 예를 들어 배당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배당 성향 높은 게 아니라 네. 뭐 낮았다 좋아질 수도 있고 뭐 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좀 차별화되게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가 있는 거죠? 네. 우선은 그 주주 환원 관련돼서 먼저 네. 말씀드리면 일단은 배당 성향이 지금까지 높았던 기업들 네. 그리고 배당 수익이 높았던 기업들이 먼저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다음에는 아무래도 배당 성향이 현재 높은 수준이 아니라 만약에 분리과세가 진행된다고 하면 배당 성향이 한 10%, 15% 혹은 10% 언더였던 기업들이 향후에 35% 가는 기업들이 주가 상승 탄력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최근에 자료에도 섞긴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제 사견, 생각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로 좀 분류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재무 구조가 좋은 기업. 말 그대로 수령금이 많은 기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있어야죠. 배당을 하기 위한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수령금이 많고 당연히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건데 그런 것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비타 마이너스 캐펙스가 항상 양의 흐름을 보이는 그런 기업들을 좀 우선시하게 보는 거고. 에비타 마이너스 케이펙스만 되게 어렵게 느끼니까 네. 기업이 쓸 수 있는 현금은 네. 투자하고 남은 돈 있잖아요. 네. 그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그쵸. 그렇죠. 여러 가 다양 뭐 OCF에서 뭐 네. 케이펙스 빼던지 뭐 네. 그런 개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에서 네. 이제 투자 금액을 빼준다. 그렇죠. 약간 투자한 그런. 돈 투자 안 하는 기업들. 투자 안 하는 한다기보다- 기업들이 좀 더 현금흐름이 좋을 수는 있는데 네. 유통하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캐펙스가 그쵸. 많이 안 들어가죠. 아니면 원재료 매입 비중이 낮다던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나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ROIC 이거 좀 더 어려운 개념인데 해줘야 투자 돼요. 대비 수익률이 좀 더 좋은 거죠. Return on Invested Capital 이 높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빅테크들이 네. 굉장히 주주환원이 강한 이유가 네. 원재료비 연동이 낮기 때문에.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오더라도 돈이 그 회사의 통장에 꽂히는 이게 들어오는 돈들이 흐름이 좀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그 순현금이 많은 기업들 네, 그거 그게- 우선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배당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업의 경영 정책이라는 게 좀 일관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배당을 계속 늘려주고 있었던 기업들이 좀 확대 폭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계속 올려주는 기업들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그냥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퀀트로 다 나와요. 근데 세 번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죠. 이제 얘네 이 기업들이 좀 DPS를 올려줄 요인이 있는지 아무래도 배당을 가장 높이면 최대 주주가 가장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최대 주주 분께서 이게 성향을 올렸을 때 분리과세가 됐을 때 좀 이득인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좀 제한 없이 시행이 최대주주에게 유리하게 나와야 그쵸. 배당성이 올라간다는 소위 그런 가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자가 그러니까요. 의사결정자가 자기한테
어떤 혜택이 없다면 그렇게 의사결정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부자감세라면 네. 소수만 돈이 유리하기 때문에 다수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참 역설적으로 네. 다수가 좋아지려면 네. 소수에게 혜택을 줘야 그 사람들이 하면서 나온다는 아무래도 의사결정을 그렇죠. 거기서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배당 성향이라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여의도 나온 뒤에는 이제 일반 투자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네. 저번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정우씨 어떤 의원님. 질문이요? 배당 성향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아, 네. 그래서 내가 번 돈에서 돌려주는 거였더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네. 배당 수익률은 뭐냐고 그래요. 아, 네. 제가 너무 쉽게 이상하게 설명을 한 건데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제 말이 좀. 배당 성향은 말 그대로 저희 기업이 순이익을 벌잖아요. 네, 번 거지. 예를 들어 순이익을 100억을 벌었다. 그 중에서 30억 정도를 배당을 한다. 그렇게 하면 배당 성향이 30%가 그렇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당을 하는 게 배당 성향이고요. 이제 기업마다 주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제 계좌에 이제 한 주당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했을 때, 한 주당 제가 현재 그 주가 대비 몇 %의 수익이 나오느냐, 그게 배당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시가 수익률이 아니라 네. 배당 대비 수익률이죠. 네, 그렇죠. 배당 대비 수익률입니다. 저는 요새 우리 정홍식 의원님이 막 흥분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평생을 좀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애널리스트 네. 해오셨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가 어쩌면 가치를 모형이 잘 작동이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든 모형 같은 게 네. 우리가 안 맞습니다. 안 맞았잖아요. 네. 고든 모형 해봐서 해봤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네. 이게 안 맞아요. 해볼 때 이것저것 해보는데 네. 이게 안 맞지? 네. 했던 이 여러 배신감을 느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법이 추가로 되고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중소형주 시장은 네. 가치의 시대가 온다 보시대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유망해 보이세요? 제가 답을 너무 네. 정해놓고 여쭤본 것 같지만. 네. 우선은 이렇게 약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리레이팅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는 걸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가치가 이제 밸류에이션, 펀더멘털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과거 한 몇 년 동안은 그렇진 않았던 경험이 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운용하셨던 매니저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가치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오르진 않아요. 그런 기업들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중소형주 중에서 말 그대로 이제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제 펀더멘털이 실적에 연결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리레이팅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수와 크게 연동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수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네. 가치 개념의 주식들이 단단할 거로 보세요? 네, 많이 상대적으로 연동 안 됩니다. 그쵸? 과거 경험도 그렇고요. 지수에 연동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약간 민감도가 높은 기업들, 뭐 베타가 높은 기업들이죠. 그리고 대형주들이 좀 더 민감합니다. 왜냐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자금의 흐름 같은 경우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이제 높은 건 다 대형주들이에요. 그럼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대형주부터 움직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민감한 건 대형주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펀드 안에서도 약간 소스 개념인 거죠. 그래서 약간 그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산다던가 아니면 장투 목적으로 사는 경우들도 있거나 혹은 단기간 내에 한 2배 정도 가겠다. 그런 식으로 약간 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 주관적인 개인적 생각이지만 네. 지금까지는 종목들을 찾을 때 중소형주도 네. 주로 매출단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수출 증가율 잘 나오면 네. 매출 증가율 보고서 네. 그로스 주고 멀티플 네. 더 주고 뭐 이런 네. 식의 중소형주 플레이들이 네. 잘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부터 정홍식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있겠지만 네. 가치가 재평가되기 시작하면 어떤 데이터를 봐야 돼요? 기업을 보실 때 워낙 네. 기업을 내가 꼼꼼히 들여다보시는 걸 옆에서 꽤 네. 오래 봤기 때문에 네.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우선은 이거는 굉장히 또 주관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저는 일단 기업을 딱 볼 때 제일 먼저 이 기업의 순연금 비중을 봅니다. 네. 그 재무 구조를 봐요. 순연금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 때문에 엄청 비판 많이 받으셨잖아요. 많이 받았죠. 왜냐면 왜- 그게 주가에 연동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올드하냐? 그거 올드하죠. 순연금이 올드하고 가장 중요한 건 비판하신 분들 이해합니다. 그 비판하신 분들도 맞아요, 논리가. 왜냐 주가의 연동이 그렇게 많이 안 되니까요. 그쵸. 네, 순연금이 많다고 주가가 오를까요? 사실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왜 거기에 집착하냐면 아주 간단한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순연금이 많다라는 자체가 업사이드 포텐셜이 높다는 걸 절대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쵸. 다만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낮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돼요. 일단 첫 번째, 북 밸류가 있기 때문에 다운사이드로 가기에는 밸류에이션상 어느 정도 하단을 막아줘요. 특히 뭐 순연금 미토르 시가총액이 물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그 선에서 막아주는 게 이론적으로는 막아준다는 거죠. 실질적은 아니더라도. 일단 그게 가장 기본인 거고 전 그 외에 다른 모습을 봐요. 뭐냐면 저희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자산 현황 같은 경우나 기업도 똑같습니다. 순연금을 들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보수적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방식 자체가 굉장히 약간 보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을 크게 하는 어떤 일을 벌리지 않는 과거의 성향이 좀 많이 나타났고요. 앞으로도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투자를 하게 되더라도 차입으로 인한 투자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회사가 손해가 좀 크죠. 하지만 갖고 있는 현금을 썼을 때는 좀 손해가 좀 어느 정도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많다라는 거는 다시 정리해드리면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대한 관점인 거지 업사이드 포텐셜에 대한 관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먼저 보시고. 네. 우리가 오르는 주식을 찾고 싶은 건데 네, 그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과연 그 종목에 대해 우리가 투자할 네. 미래 성장할 가치를 우리가 공유하기 위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하신 말씀 맞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뭐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 듣는 거예요. 오를 것 찾는 건데 왜 떨어지지 않을 것 찾느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일단 그런 기업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범위가 한 30개 중에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한 10개를 줄여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분석을 시작하면 이제 10개의 기업을 갖고 나중에 수익률을 내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떨어진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제가 뭐 커버하는 기업들이 다 오르겠어요? 아니죠. 떨어지죠. 떨어지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덜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 놓고 봤을 때 한 5개가 안 움직였어요. 예를 들어서 3개 정도는 올라갔어요. 2개 정도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런 기준 없이 하면 2개 떨어진 게 나머지 3개 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결국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안 좋아요. 근데 저는 그 반대 개념인 거죠. 오르는 거는 뭐 많이 오를 수 있는데 떨어진 게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면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는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안 맞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잘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거 먼저 보는 거죠. 하여튼 현금에서 이자 네. 발생 부채 빼준 게 순연금입니다. 네, 그쵸. 결국은 돈도 빌릴 수도 있고 투자할 수 돈도 있다. 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네.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순연금 보고요. 또 하나 더 봐요. 저는 네. OP 마진 봅니다.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뭐 이렇게 많이 교과서 같은 데서 보죠. 다 많이 보지 않나요? 네, 많이 보죠. 네. 많이 보는데 저는 좀 그걸 좀 보는 이유가 뭐 좀 경영학과 나왔어요. 근데 IT 기업들 몇 시간 미팅하고 기껏 해봤자 공장 방문 몇 번 하고 그리고 미팅 오랫동안 한다고 해봐요. 그렇다고 제가 그 회사의 기술력이 높다 낮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핵심 인력도 아니고 몰라요. 절대 높은지 낮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기술력이 좋다. 뭐 그렇게 쓰는 거 자체도 쉽진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OP 마진을 적어요. 대놓고. 그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마진을 확보한다는 거는 네. 기술적 해자가 있다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어떤 단가 협상이 잘 안 되고 부품 업체들 중에서 혼자만 독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 중에 하나인 기업들은 대부분 OP 마진이 좀 낮잖아요. 영업이익률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반대인 경우가 있죠. 반대인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하나 더 있어요. 단순히 높은 기업만 보지 않아요. 그 영업이익률의 변동성이 낮은 기업을 봅니다. 그거는 전에도 네. 한번 말씀하셨는데 일리 네. 있는 말씀이시죠. 네, 변동성이 높다라는 거는 자기 의지대로 영업이익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위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출 기업인데 환율이 올라서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올라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환율이 떨어지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 말고 대변수가 어떤 뜻이 간에 영업이익률이 안정적인 기업들이 전 가격 전가력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돌아와서 주가 상승을 예측하는 건 아니에요. 기업의 안정성과 재무적 안정성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을 찾습니다. 네. 오케이.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러한 선별한 처음에 필터링의 기준을 네. 우리가 얘기했다면 네. 어쩌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난 시장을 이끄는 기본적인 동력이 거버넌스 개혁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중소형주도 결국 그거에 관련된 걸 찾아야겠는데 네. 먼저 우리가 다룰 거는 소위 자사주 매입 소각에 관한 것들은 네. 중소형주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네. 배당 성향 관련된 것들은 이번에 멜로앤 트렌드 자료봤더니 네. 종목들을 많이 분리해 놓으셨던데 네. 일단 자사주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네. 어떤 상황이고 네.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종목을 실레팅해야 되는 건지. 네. 우선은 동시다발적으로 자사주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이 그냥 다 올랐죠, 주가가. 엄청 네. 올랐습니다. 네. 그냥 다 올랐습니다. 제가 네. 놀란 게 네. 전에 매커스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사주 비중이 한 40% 되더라고요. 46%. 46%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관심 종목 녹서 보고 있는데 네. 했더니 갑자기 네. 삐집이 갑자기 많이 올라왔더라고. 네. 그리고 내가 그 전에 우리 많이 얘기하던 종목이 환인제약이라고 기억나세요? 네. 그 정신과의 약품. 그렇죠. 그래서 네. 참 힘든 종목이고 재미없고 네. 그랬는데 이것도 자사주 비중이 거의 한 18% 정도 네. 되죠. 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사주가 있는 기업들이 그냥 올라왔는데 네. 이 올라온 상태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올라간 거는 말 그대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건데 기대감. 그 중에서 몇 개 기업들은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고 공시를 내는 기업들도 있고요. 네. 어떤 기업들은 이제 매각을 계획 중이거나 혹은 매각을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입이 발행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마다 뭐 고민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주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만약에 주주 환원이 된다 그러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현재 기대감으로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향후에 이제 자사주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소각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게끔 어떤 정책을 바꿀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자사주 물량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사실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하셨는데 이게 네. 굉장히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네. 신규 자사주 산 거에 대해서는 소각이 의무화될 것 같은데 네, 다들 많이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그렇게 것 같아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기존 자사주 비율 높다는 게 과연 네. 이거는 경영권에 사용되거나 이럴 여지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움직였는데 네. 내용을 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부터 사는 주식에 대한 자사주에 대한 소각 아니냐는 그런 반론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게 기존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기업의 약간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이게 성향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절대 소각을 안 할 것 같은 기업들도 소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근데 이미 올라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주가는. 그리고 아까 방금 언급을 하셨는데 네. 또 굉장히 앞으로 다양하게 이게 이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네. 교환사채 이입이에요. 네. 자사주를 이제 활용을 이입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네. 구멍을 찾는 느낌이에요, 저는. 네.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자사주를 처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취득할 때 내부 현금으로 자사주를 산 거잖아요. 만약에 자사주를 사서 나중에 더 높은 가격에 주가가 올랐을 때 매각을 하면 그만큼 기업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현금을 이미 사용을 했다. 이것도 자산이다. 라고 생각해서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소각을 하라. 그러면 물론 최대 주 지분율 올라가고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도 EPS 상승 효과가 있죠. 그렇긴 하지만 일단 기업의 입장에서는 썼던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약간 손해인가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는 건데 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기업 내부적으로 이제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판관비나 제조업 같은 경우 원가에도 직원들이 반영되겠죠. 그렇게 해서 급여 항목으로 처리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시장에 매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버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그 EB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갖고 있는 자사주를 대상으로 이제 EB를 발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오르면 자사주를 이제 주식으로 받아가서 팔면 되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면 그냥 채권 형태로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약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거보다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각 혹은 EB 발행 좀 많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활성화가. 자사주는 그런데 네. 배당은 사실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되지 않으면 참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걸 많이
그 프라이싱은 한 것 같은데 제 느낌. 네. 배당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 좀 없나요? 우선은 중소형주들도 그렇고 대형주도 물론 많이 그렇긴 하지만 이제 작년 정도부터 이제 배당 성향을 높이는 기업들이 많아져요. 반대로 배당 성향을 줄이는 기업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향을 많이 확대를 시키고 있고 그걸 대놓고 공시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배당 성향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해외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을 거예요, 배당 성향이. 그래서 번 것들을 전부 다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PBR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돈으로 계속 현금만 쌓아두고 있는 게 아니라 주주한테 환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배당 성향이 높았던 기업들, 뭐 좋은 기업으로 인식됐었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들은 배당 성향이 100%인 기업도 있어요. 물론 그때는 뭐 일시적으로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이 과거보다 좀 더 많아졌고 그런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다 리레이팅이 되긴 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라고 봐요. 근데 리레이팅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부담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제가 차트를 잘 안 봐요. 근데 딱 한 가지 봅니다. 최근에 급등한 기업들은 가능한 피해요. 서호전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 서호전기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배당이 100% 했던 곳이죠. 그렇죠. 배당 100% 종목이니까. 성향이 과거 5년 평균 그 64% 정도 돼요. 원래 높았던 기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23년 대비 2024년에 순이익이 좀 감소했는데 오히려 DPS는 1,500원에서 2,500원을 올렸기 때문에 약간 일시적으로 100%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이게 계속 영속적으로 나오긴 쉽지는 않겠죠. 100%가 성향이. 컨트롤 돌리면 나오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성향이 높았던 기업들이 뭐 계속 성향을 높게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전에 정홍식 연구위원이 커버하신 종목 중에 삼형전자라고 있었잖아요. 네. 배당성이 되게 높은 회사였잖아요. 아, 사실은 최근 어때요? 성향이 그 회사도 50% 이상 돼요. 네. 배당 성향이. 근데 이익이 이익이 뭐 그렇게 많아요? 많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안정적인 기업들은 DPS를 내리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재밌는 게 해외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으로 이제 순이익 대비 몇 퍼센트 해가지고 기업의 이익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배당이 더 많이 나오고 이익이 조금 나오면 그 해년도에는 이제 배당이 조금 나오는데 한국은 조금 다르게 DPS 말 그대로 고정된 이제 배당액을 좀 유지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작년보다 이제 배당이 금액적으로 조금 나오면 왜 이렇게 조금 나왔냐고 항의를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DPS는 과거 대비 조금씩 올렸던 반면에 배당액의 절대 금액을 올렸던 주당 배당금 올렸던 반면에 이익은 뭐 그렇게 많이 오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재미없는 회사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성향이 많이 올라갔죠. 우리가 이제 배당 자사주 이제 아까 네. 이제 가치는 기본적으로 반영될 것 같은데 하방을 막는 건 얘기했는데 최근에 어떻게든 간에 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약간 이런 조치들이 나오면 네. 최근에 중소형주 랠리를 이끌었던 이러한 소위 거버넌스 개혁에 관한 모멘텀, 배당에 관한 모멘텀은 약화될 거로 보이세요? 어때 보이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아닐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주주 환원을 안 하던 기업들이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하면 조금 더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부분이 주가에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별거 아니다. 아니요. 올랐기 때문에 우려하셔야 됩니다. 그건 우려해야 맞아요. 된다. 우려해야 되는데 뭐 그냥 단순히 뭐 회사에 아무런 액션 없이 올랐다가 뭐 아무런 주주 환원 안 한다. 그러면 뭐 다시 뭐 시장이 안 좋아지면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기업이 주주 환원 정책에서 변화가 달라진다면 저는 그만큼 리레이팅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보를 내세요. 우리 네. 정식 연구위원이 벨벤 네. 거스라는 거기 유니버스가 있는데 특히 유니버스 내에서 좀 약간 탑픽을 고르고 항상 그렇게 하시는데 네.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좀 고민이 되시겠어요? 네, 많이 고민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뭐 바이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래도 좀 이미 올라가 괜찮은 있어서. 것들이 뭐가 좀 있나요? 뭐 저는 한 종목만 말씀드린 것보다는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업을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떤 종목 특정 종목을 언급드리는 것보다 저는 미래 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 기업이 이 종목이 어떻게 하고 주가가 어떻게 될지 당연히 고민 많이 하시고 매매하시잖아요.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전 다른 걸 선행을 가져가요. 뭐냐면 종목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업이 주가가 오를지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적이 상승할지
봅니다. 네, 그거 먼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실적이 오르면 언젠가는 그 실적 상승분이 주가에 반영되겠지라는 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욕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주가에 안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길게 보면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길게 보면 맞죠. 네, 네. 길게 보면 맞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못 맞춰요. 저도 못 맞추고. 이렇게 피해 가시면 할 수 없이 대놓고 질문을 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미래의 기업이 실적이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봅니다. 향후에 실적이 오를 기업을 찾는 것보다 현재 오르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실적 방향성이 한 분기 올랐다 한 분기 떨어졌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좀 구조적으로 한 몇 년 동안 올랐다 구조적으로 몇 년 떨어지거든요. 그럼 분기 실적 데이터를 보면서 실적이 올라간 기업들을 찾고 그 기업들이 실적이 올라간 요인이 뭔지 찾아요. 그래서 그 요인을 파악해 보니까 이러한 요인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네 라고 찾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보고 그 과거 원인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향후에 지속될지 정도만 파악하는 겁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근데 지난 2년간 참 그런 종목들 매우 힘들게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그러한 소위 실적을 보면서 장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네, 맞아요. 여하튼 최근에 이게 돌아섰기 때문에 네. 이 흐름이 지금부터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버하시는 종목 중에서 네.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우리 정우신 연구원하면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리노고업이라는 회사예요. 아, 그쵸. 진짜 제가 처음 접했을 때가 한 십몇 년 전인데 그쵸. 네. 그때부터 커버하셨잖아요. 2010년에부터 커버하고 있었죠. 정말 요만한 회사였는데 그때부터 커버를 네. 하셨죠. 네. 근데 그때도 계속 이 회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반신반의하면서 왔는데 네. 최근 주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되는 회사인데 네. 요즘 실적은 그러면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은 과거 대비 제가 처음에 커버했을 때보다 현재 말 그대로 멀티플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때보다 경쟁력은 훨씬 더 좋아졌고 더 좋은 회사가 돼 있죠. 일단 멀티플이 아주 싸지는 않다. 딱 그 정도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데 실적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매년 우상향하고 있고 1분기 실적도 YOY 성장 나왔고 2분기 제 추정치 기준으로는 성장이 사상 최대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씩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근데 리노공업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 할 때 대놓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리노공업을 시장에서 가장 오래 봤습니다. 네. 대놓고 가장 오래 봤는데 저 주가 못 맞춰요. 그 얘기 좀 그만. 네, 못 맞춰요. 이유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리노공업의 문제기는 첫 번째,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살 때 이제 중소형주를 사게 되면 리노공업 갖고 매매합니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냐 나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제 AI 관련된 이제 정책 기대감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리노가 올라갑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걸 가지고 ETF를 사세요. 개인 투자분들이. 근데 AI자 들어가 있는 ETF 구성 종목을 보세요. 그리고 비중을 보세요. 놀랍도록 리노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제 ETF에 AI 관련된 자금이 유입되거나 혹은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가 펀더멘털이 실적이 좋고 나쁜 그런 것보다도 주가 민감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리뷰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경쟁력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그쵸. 내년에 이제 신공장이 이제 하반기 때 건설되면 조금 더 이제 R&D 역량 기판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 읽어보면 네. 공장 이전이 되어 있다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공장 이전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네,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리노공업이 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 R&D 테스트 쪽인데 글로벌리하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거고 R&D 물량이 많아요. 연구개발 물량들이. 그렇게 된다면 이게 보통 이게 공장을 개인 투자분들 가시기 좀 힘드시겠지만 1층에 생산 라인들이 쭉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진동에도 좀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층에 생산 설비가 다 깔려야 되는데 그럼 그만큼 부지가 넓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부지를 이제 넓게 이제 한 3배 정도 가까이 그 넓게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생산 설비를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설비가 늘어나게 됐을 때 양산 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R&D의 이제 범위가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좀 리노는 계속 그래도 괜찮았는데 네. 자동차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한국 단자 같은 경우에도 네. 상당히 고전을 하잖아요. 네, 결국 맞습니다. 전기차용 커넥터 하는 거니까. 네.
1분기 특히 실적 완전히 쇼크였던 기억이 나는데 아닌가요? 1분기도 그렇게 많이 좋진 않았고 네. 2분기 뭐 3분기 뭐 지금 주가가 시장만큼 안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뭐 자동차 담당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중소형주만 놓고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첫 번째 환율 이란 단어가 있고 자동차라는 단어가 있고 관세라는 단어, 이게 거기는 미국이란 단어가 붙어 있는 거죠. 이 단어들이 기업의 연관성이 있으면 주가가 안 됐었어요. 네, 최근에. 근데 그 모든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기업이 한국단자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실적 부진한 거는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영업이익이 600억대 중반에서 1,700억까지 2년 만에 올라갔습니다. 그동안에 주가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 2년 동안에 영업이익이 어마무시하게 가파르게 오르는 동안에는 그 실적 상승이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멀티플만 하향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좀 작년만큼 사실 나오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작년에 영업이익 성장률 보세요. 1,100억대 영업이익 나왔던 회사가 갑자기 1,700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주가가 안 올랐어요. 근데 1,700억 대비 당연히 뭐 재작년인 뭐 1,100억대까지 안 떨어지겠지만 그 사이 어딘가까지는 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높은 베이스 이펙트거든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조금 작년 대비보다는 영업이익 기준 좀 낮을 거예요. 매출액은 오히려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주가가 하나도 반영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단자를 바라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 기업이 구조적인 경쟁력을 잃었을까? 그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외 변수, 상황에 따라서 실적이 좀 올라갔다가 좀 하향됐다가 중장기적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멀티플이 낮기 때문에 뭐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매니저분들, 이제 운영력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 한 3개월 안에 놓고 본다면 이걸 사야 돼?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길게 놓고 본다면 뭐 사실 지금 같은 주가 펀더멘털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진짜 아예 모르겠고요. 예, 대한약품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참 이 회사가 하는 거는 뭐 네. 꽤 오랫동안 저도 봐온 종목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현금 많은 걸로는 정말 엄청, 만약 기준이 맞다면 네. 현금은 정말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는 어때 보이세요? 우선 대한약품이라는 회사 뭐 개인 투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 아실 거요.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기초 수액제 만드는 국내 이제 세계 회사 중에 하나고요. 기초 수액제 하면 당연히 병원에서 이제 맞는 식염수, 포도당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최근에 뭐 감기가 심하게 걸렸다든가 아니 뭐 요즘에 코로나나 독감 뭐 그런 거 걸리면 병원에서 수액 맞고 가실래요? 라고 이렇게 아마 권하실 거예요. 그럼 다들 그거 영양수액제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영양수액제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기초수액제에다가 이제 영양 성분을 넣어서 맞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초수액제가 꼭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병원의 입원 일수 증가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뭐 효과가 좋은 수액 그런 데에서도 같이 성장하고 있어서 이 회사는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매년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다.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데 멀티플은 되게 낮죠. 그리고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시가총액 대비 순현금이 70%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좀 이러한 요인도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의 배당 성향이 현재 15%거든요. 그러면은 뭐 앞으로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에서 기대감이. 왜냐면 과거에 계속 올려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DPS를 매년 올려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성향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뭐 당연히 재무 구조도 좋고 현금 흐름도 좋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부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연하셔서 말씀하신 대규모 수령금을 갖고 있고 네. 이익 성장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배당 성향은 아주 높지 않아요. 네. 이거 올릴 수 있는 기업이면 주가가 올라와도 굉장히 장기 상승을 갈 수 있는 여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DPS만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썼던 리포트에 대놓고 제목에 DPS라는 단어를 넣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럴 수 있다면 전 중장기적으로 지금 같은 PER보다는 조금 더 리레이팅 되지 않을까. 동국제약도 한번 여쭤보려고. 동국제약은 전 좋아해요. 참 네. 좋은데에 불구하고 주가 참 고생 많이 시켰는데 최근은 네. 어떻죠? 제가 본 지 오래돼서. 동국제약 되게 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매출액이 역성장한 케이스가 없어요.
매년 주가는 계속 역성장해 왔었잖아요. 재밌는 거는 예. 매출액은 계속 오르고 주가는 떨어졌었어요. 그렇죠. 일단은 실적은 계속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대비 멀티플은 거의 역사적 저점에 가 있죠. 예. 그래서 실적은 계속 오르는데 올해 같은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 다 사상체대 실적 나올 거예요. 1분기 때도 실적 영업이익도 올랐어요. YOY로. 근데 주가가 그만큼 반응 안 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게 지금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시점에서 제가 이제 외부 나가서 미팅을 하게 되면 동구자 어떻게 보세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요. 멀티플은 역사적 저점이고요. 실적은 아마 사상 최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꾸준히 성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딱 얘기하면 왜 안 올랐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덜 올랐어요. 이게 코스닥 코스피를 굳이 구분하는 것보다 이게 코스닥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자금 집행될 때 이제 코스닥에 있어서는 뭐 상위 몇 개 기업 뭐 코스닥 150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50까지 제한돼서 유니버스를 넣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매니저분들 입장에서는 유니버스에 없기 때문에 못 사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코스닥에 제약이 좀 있는데 일단 코스닥이라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 제약. 네, 제약 기업들이 아마 많이 바이오 기업들이나 그런 기업들은 괜찮은데 뭐 주가가 뭐 차별적으로 가지만 중소형 제약사들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한 부분이 좀 있었긴 해요. 그래서 외부 변수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동국제약은 성장이 제약에서도 나오지만 더 큰 고성장은 화장품에서 나옵니다. 화장품이 메인 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나오고 광고도 나오고 하는데도 네. 주가 전 네. 궁금했어요. 항상 네. 이 종목은 왜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항상 소외되어 있을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결국 왜 안 사세요라고 물어보면 딱 한 가지 대답해요. 뭔가 엣지, 뭔가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이걸 내가 왜 사야 되지? 아까 전에 자사주, 배당 혹은 그런 이벤트 드리븐이 없지 않느냐.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데 그냥 꾸준히 성장하고 싶고 이벤트 드리븐이 없지 않느냐. 약간 이런 질문들 가장 많이 너무 하십니다. 판관비 많이 쓰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판관비 광고도 너무 많이 쓰고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약간 OTC 일반 의약품 매출액 대비 광고비 비중이 꾸준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갔었는데 좀 디지털 마케팅으로 많이 전환하면서 광고비율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영업이익률 상승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보고 좋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커버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다른 기업이 하나가 더 있는데 나이스 평가정보라는 기업이에요. 알죠. 네. 근데 그 기업도 동국제약이랑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얘기를 들었었어요. 질문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건 너무 항상 너무 소외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똑같이 기업은 둘 다 완전 달라요. 근데 뭐 매출액 그래프 그래 보시면 똑같은 그로스로 올라갔고요. 과거 행태도 비슷하고 뭐 나스평가정보 같은 경우도 매출액 계속 올라가고 뭐 멀티플은 역사적 저점이고 실적은 사상 최대예요. 말씀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몇 달 만에 그냥 고가 가버렸어요. 나이스평가 정보. 네, 지금 50주 고가입니다. 안 보고 있었는데. 네. 사이에 또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그동안에 나타난 변화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동안에 이 회사의 내부적인 변화가 크게 있었을까요? 그냥 원래 좋았던 회사가 계속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반응을 하고 안 하고는 어떤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자면 정홍신 연구원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3년 동안 안 오르다가 갑자기 2달 만에 3년치가 오르는 리노가 한번 있어요. 그랬었죠. 깜짝 놀랐었죠.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자주 언급하셨던 종목이 매커스라고 있던데 네. 매커스가 하여튼 여러 가지 좀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네. 방산도 하고 네. IT도 있고 네. 주가 너무 오른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 뭐 방송 보신 분들 중에 매커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사자 팔자 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트는 좋아요. 근데 제가 딱 하나 본다 그랬죠. 차트에서 급등한 거. 최근 차트 보시면 이건 뭐지?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함부로 어떤 매매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립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기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릴게요. 이 기업은 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네. 종목인데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쵸. 뭐 그때는 네. 자화자찬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네. 뭐 특이한 건 뭐냐면 이 FPGA 반도체라는 특성 때문에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거고 그쵸. 이거를 만드는 곳은 매커스가 아니라 AMD입니다. AMD에서 만드는 거를 여기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데 재밌는 건 그러니까 IT 유통을 하는 거면 보통 멀티플이 낮고 그리고 유통하는 건 그냥 유통에 대한 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이한 건 이 기업의 제가 리포트에 항상 쓰는 거예요. 과거 10년 평균 마진율이 13%예요. 그리고 한 번도 10% 언더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의심을 시작해야죠.
IT 유통인데 왜 마진율이 높지? 그거예요. 제가 처음에 보기 시작한 게 이것 때문에 본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FPGA 반도체는 단순히 유통하는 게 아니라 솔루션,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반도체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이 나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성장과 동행해서. 과거 10년 평균 11%의 CAGR 성장이 나왔고요. 전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제 HBM 장비들이 국산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HBM 장비들이 워낙 하이엔드 장비고 이제 각각의 CPU, GPU에 대한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처리에 대해서 이제 고성능이 필요해요. 이제 그러면서 FPGA 반도체가 그 장비 안에 많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YY 성장률이 좋았고 전 중장기적으로도 HBM 장비가 국산화가 계속된다 그러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언급하셨던 네. 많은 높은 영업이익률 유지하는 소위 기술 경쟁이 높다는 네. 그 시각에서 좋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IT 유통 기업들과 이 기업을 왜 차별화했을까라는 관점이 이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제가 좀 편하다고 네. 좀 직접적인 질문을 하셔서 죄송하게 아닙니다, 생각하고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도 편했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종목을 직접 언급하고 네. 원래 이 방송에서는 주로 섹터 전반적인 얘기 말씀드리고 그냥 탑픽 네. 정도 얘기하다 마는데 네. 오늘은 좀 더 제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싶었던 거는 네. 결국 중소형 가치주를 투자하실 생각이 있다면 굉장히 엄밀해야 된다는 점을 좀 그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중소형 가치주를 누가 좋다고 해서 말해서 듣고 판다면 네. 그건 제가 봤을 때 100% 실패합니다. 맞아요. 그거는 자기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 기업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계속 업로드하면서 네. 하셔야 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네. 오늘 계속 정훈 씨 연구위원이 이제 나오기 전에도 걱정하셨던 게 안 나오려고 자꾸 하셔가지고 종목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이거 풀어보자고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 오래간만에 뵀는데 제가 좀 결례는 한 거 아닌지 아닙니다. 그리고 네. 좀 내용은 좀 어떠셨는지 오늘 느낌은. 예. 우선은 저는 이렇게 중소형주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라는 건 분명히 맞는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었고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형주는 안전하다, 중소형주는 위험하다. 그렇죠. 근데 꼭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일단 그 위험하다라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한 거 있어요. 유동성이 더 낮기 때문에 혹시 잘못 매매했을 때 엑시트 할 때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대신 한 가지 기회 요인이 있어요. 뭐냐면 대형주는 여러 가지 수급의 변수에 더 많이 좌지우지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펀드의 이제 자금 구성 같은 데도 좌지우지되지만 중소형주는 어차피 현재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간의 키가 저한테 있다면 본인한테 있다면 중소형주를 좀 많이 고민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오히려 확률적으로는 이기는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고민해 보시면 이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